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처음에 시작하는 날 왔었어요. 뭐 기억 못 하시겠죠? 예, 당연해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서로도 익숙해지고, 이제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보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서로가 만나가는 과정에서 내 눈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또 다른 게 보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도 사실 같은 얘기예요. 쭉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때가 됐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몇 분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7강까지 했죠. 7강까지 하면서 공동류가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분씩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신 선생님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어요? 소통. 예, 고맙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나들이. 예, 고맙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가족. 가족 같은 분위기. 예, 그렇죠. 가족 같은 분위기, 나들이, 그다음에 소통.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을 지금 다 꼽았죠. 나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고 싶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거. 예, 뭐 다 하셨네요. 확실히 수료하실 만합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마을에서 함께 키우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들이를 갈 때 어디를 가죠?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나들이를 가면 어디로 가요? 동네, 우리가 어린이집이 있는 그런 곳 주변으로 일단 먼저 가겠죠. 물론 멀리도 갈 수 있지만 주변으로 가면 만나는 것들은 뭐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렇죠.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죠. 늘 낮 시간에 동네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와 있는 엄마들, 이런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요. 그리고 상가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 아이들이 만나는 동네 사람들이고요. 또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있죠? 동네 사람들 중에서? 다른 아이들? 그쵸. 다른 아이들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항상 만나는 이웃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좀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단지 같으면은 그 동네에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은 어린이집이 있는 주변에서들 사시니까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과 교사들은 만나고 이웃으로 만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7강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동안 공동육아란 뭐냐, 또는 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뭐 놀이에 관한 얘기라든가 부모 참여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식의 의미가 있는지,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들었죠. 거기서 오늘은 앞에 주어를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공동육아가 주어였어요. 그렇죠? 그것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뭔지를 다 아셨으니까 오늘은 그것의 적용 대상을 좀 바꿔보는 걸로 가겠어요. 바로 누구냐? 누굴까요? 잘하시네요. 역시 이제 때가 됐다는 걸 아시겠죠? 나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 나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나를 중심으로 한 생활, 나의 가족,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마을.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건 공동육아를 실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는 그것을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그 8강의 마무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쭉 들어왔었던 것, 생활 속에서 알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그 많은 것들을 한번 종합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을에서 함께 아이 키우기.
여기서는 앞에 있죠. 누가? 내가. 나와 내 이웃들이 함께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산다면 어떤 삶의 모습들이 가능할까를 한번 상상도 해보고요. 실제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도 한번 보고요. 우리 동네는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변화하면 가능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래서 어른들의 삶이 변화하는, 나의 삶이 변화하는 길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아카데미 결론으로는 괜찮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꾸 물어볼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갑니다. 자, 우리는 아주 익숙한 말이죠. 우리 모두 다 요즘은 다 하는 말이 됐어요. 이 말,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랐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말이에요. 특히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말이 돼버렸죠. 근데 한번 돌이켜봅시다. 나는 내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을 활용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깝지 않아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온 마을을 활용하고 살 수 있다면, 내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를 이제 글로 가고 생각을 계속 돌려보세요. 내가 지금 이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 하나하나를 주변에서 찾아내는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을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거는 내가 키우는 어린이집의 아이들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가 자꾸. 자, 일단 우리 애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아이를 길러보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법 많아요. 기르고 싶으신 분? 내 아이를 기르고 싶으신 분? 예, 어쨌든 전부 다 해당되죠, 거의 다? 난 내 아이 안 키울 거야?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 잘 키우고 싶으신 분? 예. 여기서 이제 맨 처음 한번 봐요. 맨 처음에 있는 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쉽게 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 우리 아이라고 하면서 진짜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 질문이 좀 필요해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한번 분리해 봤어요. 내 아이 하면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세요?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건 약간 거리를 두고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생각은 또 있으세요? 지금 일정하게 다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나는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우리 안에서 다 떠오르고 계실 거예요. 내 아이 하면 울 때 바로 내 아이가 떠오르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들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 아이 하면은 아이가 여럿이면 그 아이들이 떠오르거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떠오르거나 뭐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럿이 함께 돌보는 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여기서 출발할 때 내가 포괄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우리 아이라고 하는 범주에 혹시 북한의 아이들 하면은 떠오르세요?
잘 안 떠오르죠.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옆에 부천시 아이들 떠오르세요? 자, 나에게 우리 아이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어린이집 아이들? 그 정도까지잖아요. 내가 직접 대면하는 아이들이 여러 아이시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넓은 편인 거예요. 교사와 원장 선생님들이시니까 이게 좀 범주가 그래도 넓은 편에 속하는 그룹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거기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하면은 그냥 내 가족, 얘 아이들 정도에 딱 머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 더 넓어졌으니까 그 다음은 또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을까? 공동육아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이 넓어지기를 사실 요청해요. 이 사회 모든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여기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고민이 많죠. 애 키우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 고민 하시죠, 여러분들은. 특히 교사나 여러분의 그룹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걸 거예요. 내가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데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공동육아 할 때 이렇게 떠오른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좀 비슷한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쁩니다. 예.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정말 내 아이를 기를 때 내가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를 어디서 키우면 좋을까? 직장 일하는 여성들이잖아요. 일을 할 때 어디서 키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믿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여러분의 공간은 믿을 수 있나요? 아유, 좋아요. 아주 자신있게 끄덕끄덕 하시니까 정말 좋네요. 자,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떨 때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저기서. 그러면 그냥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떤 곳일까? 이제 상상이 가능하겠죠.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들이 얘기도 있었지만 시흥시의 교육의 철학, 교육의 방향 중에 하나는 공동육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생태보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태보육이라고 한다는 건 도대체 뭐야? 아이를 기르는데 생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고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저런 거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는. 그러면 나는 왜 생태보육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아이에게 저걸 주면 뭐가 더 좋아지지? 부모의 입장들에서는 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태보육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 하면 할수록 저거는 그냥 패스하는 질문이 되죠.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교육 철학이자 자기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것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면 생태보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단 집에 가서 집에서 내 아이를 기르고 키우는데 생태보육이라고 하는 것을 내 교육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중에도 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잘하고 계세요? 아닌가요? 그러면 집에 가서의 나와 어린이집에서의 나에는 달라요? 저는 이제 아이들 두고 그런 얘기해요. 어린 공동육아 얘기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생활과 집에서의 아이들의 생활,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 방식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사들의 보육 원칙과 어린이집 운영 원칙이 달랐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해요. 부모 교육을 할 때라든가 이제 교사 교육을 할 때도 비슷한데 특히 부모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얘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당연히 혼란스럽겠죠. 이 아이는 당연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 맞춰야 되고 집에서 하던 것을 어린이집 가서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많고 너 좀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하던 걸 집에서 하면은 무시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무엇을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아 분열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생태보육이나 생태적 생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한다면 특히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아이를 하나 기른다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아이를 딱 놓고 생각하면 지금 아이가 김윤수 선생님 아이가 몇 살이에요? 32. 다 컸죠? 혼자 알아서 잘 살아요? 아니에요. 안타깝구나. 뭐 그 결혼하고 여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잘 사냐? 예. 뭐 그러면 됐죠. 뭐 꼭 결혼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32년 동안 아이를 쭉 봐왔잖아요. 그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3, 4세를 거쳐서 7세 어린이집 마지막에 7세를 거쳐서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 과정을 쭉 보셨잖아요. 한번 돌이켜 생각하시면 막 태어났을 때 또는 3, 4세 때와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사춘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3, 4세 때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크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아이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만 지내면 얘한테는 충분해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고3이 됐어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주 편안한 고3 엄마를 지내셨군요. 예. 자, 한번 이제 제가 한 말을 가지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이를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정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준이면은 만족했어요. 아, 이대로만 커주면 좋겠어 라는 수준이었는데 대부분의 좀 다른 케이스였지만 고3이 됐어요. 나는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으로 몰아넣죠, 이 아이를.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좋아하냐? 이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시스템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를 그걸로 몰아넣는다는 거지. 현재 우리 이제 그렇게 아이에 대한 기대치도 큰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은 좀 사진을 좀 보시면 뭘 해놓은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아이는 잘한다. 근데 이제 부모들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걸 알아요. 근데 부모들의 경우는 아마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3, 4세 때 부모들은 아이가 천재인 줄 알죠. 그렇죠? 습득력이 엄청나니까 이 아이에게 뭐든지 굉장한 걸 넣어주면 그때부터 얘는 천재로 클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2살만 딱 지나. 그럼 어떻게 변하죠? 아,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죠. 아, 이건 당연한, 얘가 천재는 아니구나. 물론 천재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천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부모들을 계속 만나시는 분들은 부모들의 이 특별 활동과 특기적성 활동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시달리죠. 이 보육과정만 갖고도 충분한데 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아이들에게 특별 활동을 시켜야 된다고 저렇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죠. 뭐 둘, 셋 되면 좀 알지만 첫애인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들을 놓고 보면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교사들은 내 아이의 경우는 계속 길게 박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의 경우는 딱 어린이집까지죠.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그 아이의 다음을 못 보죠. 그 아이가 다음에 어떻게 살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 동네에서 만나면 안녕하고 인사하는 걸 끝이에요.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나는 그 아이의 생애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 내가 키우는 아이고 우리 아이인데 나의 관심사는 어디까지일까? 진짜 내 아이라면, 진짜 우리 아이라면 어디까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까? 저는 그 질문이 또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좀 길게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이의 생애 전체를 길게 놓고서 그 과정 나타나는 것들이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면 되는 건데 너무 앞서서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죠. 부모들의 경우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를 알면서 그 아이를 위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생각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돼서 닥쳐서 그것을 알게 되면 항상 마음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교사들에게는 그 다음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줘라 라는 얘기를 하면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봅시다. 또 다음, 어른들은 어쨌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알만한 사람들을 원하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막 아이들과 이제 키워가면서 정신없이 살죠. 여러분들도 그랬었죠. 정말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애 키우는 동안에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유치원도 운영하고 교사로서 활동하고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로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맞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아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좀 덜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청소년기가 힘들어요.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아이에게 화 한 번 내면 화 버럭내고 도망가 버리지,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청소년기를 거치다가 직장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직장에서 사는 이 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미생의 삶에서 벗어나나요? 이거 미생 드라마인 거 아시죠? 그래서 보셨어요? 못 보신 분도 있구나. 우리가 사는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이런 많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아직도 우리는 해결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직장에서 지쳐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요. 자, 어떻게 나이 들까?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요즘 일찍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정도를 더 살죠? 직장을 관두고 난 이후에 3, 40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40년, 그렇죠? 또 여기 몇 년? 60년? 자, 지금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 거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길 건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직장을 유지하실 수 있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난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대다수죠. 40대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시니어 플래너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여러 가지 활동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남아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은 아이를 키우는 현실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분명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 제법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심지어는 이 CCTV라고 하는 감시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이집에서 CCTV를 뗄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법적으로 뗄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부모들과 내가 다 같이 동의만 하면 CCTV를 없앨 수도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린이집에서 CCTV를 떼서 정말 우리는 부모들과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됐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혼자 커요. 특히 초등학교를 가고 나면은 방과 후에 혼자 알아서 사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일 그만두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경력 단절에 관한 문제나 이 사회 자체가 안전하지 않죠. 이런 많은 고민들과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이 사회는 아이를 문 밖에 그냥 못 내놓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살 때 여러분 세대라면 여긴지 모르겠다. 그냥 동네 골목길 가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쵸, 밥 먹어라 이제 그래도 됐단 말이에요. 그냥 내놔도 괜찮았던 그런 안전한 시대에서 이제는 문 밖에 내놓으면 난리가 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이 사회가 좋아졌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 좋아진 면도 있죠.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최소한 아이를 기르는 환경에서는 좋아지진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꿈꿔야 되냐?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상하네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지금 거의 막바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문 밖에도 못 내놓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 아이를 우리 정병훈 선생님 강의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를 혼자 결대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 너 혼자 키워 라고 강요한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 혼자 키울 수 있는 사회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이를 혼자 키워라 라고 돼버린 이 사회에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뭘 선택할까? 이제 다른 길을 좀 가보자. 공동육아는 그럼 다른 길로 가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다른 길? 혼자 키우지 말고 같이 키우면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알아서 고군분투하면서 엄청나게 경쟁해서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가 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보자는 거죠.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안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은 뭐 세탁소 한 번을 가든 미장원을 한 번을 가든 카센터를 한 번을 가든 식당을 가든 거기는 정말 괜찮은 곳이야. 그 사람이 해주는 건 믿을만해 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어린이집을 보내든 저긴 정말 괜찮아 라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맞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네.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정말 필요한 거 정말 많죠. 만약 아이를 키울 때는 여기는 참 그 고민이 별 적은 사람들이라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궁금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그것을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랬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굉장히 좀 할머니랑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친정엄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라 딸과 아들을 너무나 차별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좀 독단적이에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서 내가 좀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엄마 밑에서 애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친정 부모도 시부모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좀 한편으로 오만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알아서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나타난 게 저로서는 공동육아였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가 잘했죠. 예, 잘해서 아이를 참 편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둘째도 낳을 수 있었고 지금 그랬는데, 자, 나의 필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어떤 필요가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한테 살면서 필요로 했던 건 무엇일까? 그 일을 나는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사를 해요. 옛날에는 이사를 하면 동네 사람들, 친척들, 뭐 친구들 다 와서 같이 나눠줬죠. 근데 최근에는 그거를 이삿짐 센터에서 맡기는 거, 돈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돼버렸죠. 함께 하는 거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사실 거기에 별로 불편함은 안 느껴요. 저도 포장이사 많이 하는데 불편하진 않지만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도 다 해주니까 편하긴 하지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돈과 서비스로 해결해 버리고 나니 나한테 남는 거는 별로 없더라. 이 관계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 필요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위험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까? 방법은 사회적으로 국가나 이 사회가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경찰, 또 하나는 CCTV.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만 이러면 CCTV 단대. 그걸로 끝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진정한 사회 안전망은 뭐야? 아이를 키울 때 안전한 사회, 또 여성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정말 안전하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최소한 우리 동네에 내가 다니는 골목에서 내가 알고 친하게 믿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10집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놈이 가까이 오겠냐고. 바로 내가 사회 안전망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웃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내 아이가 놀러 갈 집이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바빠. 그러면 누구 집에 가서 맡길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을 되살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고립육아에서 공동체 육아로 가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자,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도 더 힘들어진다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내가 일을 하러 갔어. 초등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지금은 돌봄 교실이 그래도 있죠. 그렇죠. 학원 뺑뺑이 였다는 거예요. 애가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죠.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영국에 잠시 가 있어 남편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잠시 따라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중학교 때까지 아이를 집에 혼자 두면 아동학대로 부모가 잡혀가요. 그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와는 레벨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아이, 혼자서 길바닥에서 간식 사 먹고 학원 뺑뺑이 도는 그 아이가 보호받고 있는 걸까? 이 사회는 길바닥에 놔놓으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그 아이는 사실 불쌍한 아이죠.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미안하죠. 많은 부모들이 그걸 미안해해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공간들, 관계망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을 학교나 마을 공간이나 이런 걸 고민해요. 지난번에 이제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방과 후의 아이들
이런 게 함께 돌보자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시흥시에서도 그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일을 하면서도 아이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까지 한번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관계에서 지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마을에서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마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이가 움직이는 반경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가 움직이는 반경은 빤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학교와 울타리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사람들의 관계 또는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시설이든 어떤 환경 같은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골목길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큰다. 어떨까요? 그건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골목길은 어떤가?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그렇잖아요. 청소하면 되는 일이야. 그냥 마음 한번 내서 청소하거나 같이 해요 라고 해서 청소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아이가 가고 있는 학교나 이 주변이 정말 숲 같은 것이 있다. 그럼 어떨까? 아름다운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있다면 어떨까? 그런 데서 살고 싶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우리 동네에서 마을 극장이 있어.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소모임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쓰레빠 신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살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어떤 생활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아이를 비롯해서 나이 들어서까지도 동네 안에서 많은 공부들을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할 수 있다. 그거를 동네 어른들끼리 서로 나눠서 품앗이로 한다. 동네 사람들 이렇게 뒤져보면요. 정말 전문가들이 많아요.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조금씩 내놓는 거야. 그러면 나도 어느 날 기타가 좀 배우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면 게시판에 붙이는 거죠. 저 기타 가르쳐 주실 분. 그러면 내가 해줄게요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관계망이 우리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도 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아파트 공동체 활동 많이 하는데 요즘 가능하죠. 한 5, 6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능해진 시기가 됐어요. 사회도 변하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거를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발짝만 나서 주신다면 훨씬 수월하겠죠. 또 하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그 역할의 거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뭐 시의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역할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역할인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런 것에 거점이 돼서 그런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부모들과 함께도 가능하고 아이들과 교육 과정에서도 그게 또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하죠. 그거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인 원장과 교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마음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때요? 뭐 이런 식의 마을 괜찮은가요? 한번. 근데 실제로 많이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 이런 일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협동조합으로 많이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젠 나이들이 드신 분도 있으니 부모님에 대한 고민. 부모님이 아프고 누가 아프고 그러면 많은 여성들은 거기에 매이게 되죠. 이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많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항상 이것은 여성들의 일로 떨어져 버렸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낮게 취급되는 사실 보육교사도 그렇잖아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보육교사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요? 삼성에서 핸드폰 안 만들어도 세상은 굴러가요. 근데 보육교사들 없으면 세상 굴러가냐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영역이 이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정말 여러 영역이 있죠. 아이를 기르는 일, 노인을 돌보는 일, 집안 살림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계망 속에서만이라도 실현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물론 발언해야죠. 자, 여러 가지 세상에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죠. 믿을 수 있는 병원도 필요하고요. 이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많은 것들을 뿌려보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협들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노인 요양 사업을 생협에서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돌봄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여러 상호부조 관계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녹색 가게나 이런 아나바다 장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열면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얼굴을 안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얼굴을 아는 대면 관계가 생기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몇 차례 알고 나면은 저 사람에 대한 평판도 알게 되죠. 그러면 같이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씩 조금씩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생겨나는데 이런 장을 뭐 지역에서 계속 있게 되면 동네 사람들끼리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활동 지역사회에서 벌여요. 어떻게 동네에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돕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봉사단체들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경우에 특히 아이와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효과 좋아요. 아이가 조금 크면서 일단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부모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망을 갖게 되죠. 아이는 그 인간관계망 속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마을 전체로 넓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 정말 깊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촘촘히 관계망들이 짜여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필요도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할 건데 이 활동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의 고리를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로 갈지 그걸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의료 부분에서도 협동조합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시흥도 있나? 시흥 의료생협 있죠. 의료생협이죠. 시흥이 사협인가? 사회적 협동조합인가요? 어쨌든 이 의료 파트 사실 병원에 가면 그 내가 주인공으로 못 있잖아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심지어 죽음조차도 연명치료를 강제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그런데 의료생협 얘기는 뭐냐면 들으셨겠지만 이 내 몸의 주인은 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여러 가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고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과잉 진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병원이란 무엇인지 이런 모델을 우린 생협에서 의료사협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을 축제. 마을 축제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보기만 했구나. 안타깝다. 직접 마을 축제에 참여해 보신 분은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좀 안타깝네요. 실제 마을축제 같이 해서 거기에 구성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 마을축제가. 아,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구나.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내가 못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막 그대로 발견해서 어느 날이가 가고 나 그 영화 강습 같은 거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뭐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 어떤 사람이 뭐 첼로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 나 가서 어느 날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아니면 어린이집 행사하는데 와서 공연해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김밥을 잘 마는지 아니면 탕수육을 잘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저 할머니가 김치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아유, 할머니를 잘 꼬셔서 어머니 좀 만들어 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좀 바쁠 때 맛있는 김치를 얻어 먹을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장이 펼쳐지는 곳이 마을 축제인데 그곳에 가서 보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또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마을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자, 동아리들.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뭐 할 수 있는 분? 예. 어떤 거 하세요? 교방? 아, 바느질 이런 거? 전통주? 재밌겠다, 그쵸? 규방 공연 한다는 건 다 주변에서 아세요? 예. 좋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모이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관계라면은 내가 계속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자, 그래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어딘가에 들어간다. 그게 참 어딘가에 안 들어가면은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 내가 관심 있는 거를 하자고 누굴 꼬시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동아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죠. 정말 다양하게 가능해요. 뭐 공연도 하는, 음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연극도 가능하고 미술도 가능하고 풍물도 가능하고 굉장히 많죠. 축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드민턴도 하고 우쿨렐레도 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규방도 할 수 있고. 게다가 시흥시는 이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지내기만 하면 이곳에서 나는 정말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일상생활도 변화시켜갈 수 있어요. 우리 협동조합 공부했으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집을 마련한다든가 아이를 돌본다든가 아까 봤던 그 많은 것들이 협동조합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협, 안전한 먹거리. 여러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나요? 예. 집에서도 먹고 계신가요? 예. 반반이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게 된다면 좋은 거는 뭐죠? 여기서 우리가 생협을 관계하고 산다. 어린이집이든 집이든 간에 관계하고 살면 뭐가 좋아져요? 일단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니까 내 건강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또 뭐가 좋아질까? 그렇죠. 지역 경제도 왜냐면 이 시장권이 하나 생겨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협이 잘 되면 거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서 거기에 난 출자를 한 조합원이고 물론 배당은 안 받아요. 대부분의 경우 배당은 안 받지만 여기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게 되고 생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생활이 변할 수 있죠. 또 좋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이 산다는 거예요. 친환경 농업이 살 수 있다는 거. 그 농업이 살리면 안전한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수입 농산물에 먹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죠. 수입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GMO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있는 거예요. 점점 위험해지는 식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안전한 식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점점 배워가는 게 생협 활동을 통해서 배워갈 수도 있어요. 자,
집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 안에 뭐가 있는데 공동주택을 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어디서? TV에서 보셨죠? 사실 뭐 시흥은 그래도 좀 땅값이 좀 싸서 낮긴 한데 서울이나 이제 부천급만 가더라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마련한다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세금에서 조금만 보태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향과 같이 똑같은 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고립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간이나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주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서 재밌게 살 수도 있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곳에서는 저해모라는 모임이 있어요. 뭘까? 저녁을 해결하는 모임이에요. 갑자기 부럽죠? 저녁에 일하고 돌아갔는데 아이까지 챙겨서 돌아갔어. 집에 가서 또 밥을 해야 돼, 나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을 한 분을 모셔요. 그래서 상을 차려주시면 같이 밥 먹고 그 다음 시간에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면은 애 보는 것도 덜 힘들고 밥도 해결하고 아침 반찬까지 챙기는 뭐 이런 식의 모임이 있어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해보고 싶죠. 공동주택은 그게 가능해요. 공동부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 기업들, 협동조합 마을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죠? 시흥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못 들어서. 많이 있던가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시흥시는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기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또 업종도 다양하죠. 뭐 굉장히 다양하면 식당이면 뭐 이런 카페면 이런 가지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그 마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죠. 또 일자리도 생기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가게와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요. 근데 거기는 방금 나왔던 게 다 그 동네 사진인데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뭐를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 그냥 저기를 가서 밥 먹고 저기 가서 차 마시고 저 병원에 가고 이제 그래요. 예전엔 카센터도 있기도 했었는데 정말 일단 편하다.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저 사람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는 거죠. 시흥도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살아나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살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서로 주고받는 상호 부조 관계가 되는 과정이죠. 자,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름다운 생태도시에서 살고 싶다. 아이들이 동네 숲에 가서 같이 놀고 뭐 이것이 뭔지도 따보고 보고 봄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꽃과 새순을 따서 비빔밥도 해 먹고 이제 그러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흙도 밟아보고 사실 좀 아쉬운 거 있어요. 저희 법인에서 이제 그 100옷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흙이 없어요. 애들이 파고놀 흙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도시는 아름다운데 나무도 많고 한데 흙이 없어요.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흙을 밟고 커야지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평생 흙 한 번 못 밟고 살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그 놀이터에서도 껍데기를 벗겨내고 하는 이런 흙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얘기는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서 아이도 돌보고 우리 동네에 어떤 중요한 거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엄마들이 수다를 떨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수다 떨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놀 공간도 있고 나이 들면 요양원 같은 공간도 있고 동네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되잖아. 독일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마더센터라고 하는 데가 그런 거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델로 삼아서 방문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몇몇이 모여서 꿍짝꿍짝 해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저런 게 한 10년 후에는 우리 동네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협동조합들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일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동네가 내가 뒤져보고 나니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중에서 우리 동네에 몇 가지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동네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저런 관계망이 몇 개는 있다. 3개는 있다. 의료사협도 있다. 생협도 있다. 생협 있다. 의료생협,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병원 있다고 그랬죠? 생형에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네에는 녹지가 있어요. 정말 좋다.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변에 저렇게 해볼 수 있을 만한 함께하는 관계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일 거예요. 찾아보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그걸 이용하고 참여하는 일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25분 정도 되는데 25명이 그 일을 한다고 쳐봐요. 한 2군데 정도에 가입을 해요. 예를 들면 2군데 정도에 뭐 의료생협에도 가입하고 그냥 생협에도 가입한다. 또 뭐 그런 정도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은 어디까지 갈까? 지금 원장 선생님이 만약 생협에 가입한다고 쳐봐요. 가입하셨어요? 네. 가입해 있으면 그 영향이 어떻게 갔어요? 지금 일단 어린이집이 그걸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용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은 이용하시나? 그렇죠. 그렇게 하나 넓어져요. 어린이집에 몇 가구 정도 있죠? 15가구. 15가구 내가 한 사람이 그에 관심을 가지면 15가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가나? 또 누굴 또 데리고 오겠죠? 내가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만 만나는 관계가 생협을 가서 생협조합원으로도 만나요. 또 병원에 갔더니 병원 조합원으로도 만나.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로 만나지만 생협에 가서는 뭘로 만나죠? 같은 조합원이자 친구로 만날 수 있어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 게다가 동아리를 하나 같이 해? 그럼 그냥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한 3 정도의 관계망에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믿을만 하죠? 여러분 주변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그쪽으로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나에게는 온 마을의 관계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공동육아는 그동안 마을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하나의 어린이집 관계망에서 마을까지 또는 이 사회 전체가라고 하는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 받는 것 같은가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사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1, 2년 사이에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건 나의 선택이다. 예. 8주간에 걸쳐서 참 이 저녁 시간에 끝냈는데 어떻게 공동육아 아카데미 괜찮으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